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내용들은요, 제공해주신 여러 기사들을 바탕으로 한 최신 기술 동향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영상으로 싹 바꿔주는 AI 기술부터 시작해서요, 점점 더 사람 손 같아지는 로봇 기술 경쟁,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민 디지털 화폐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해킹 위협까지. 이런 기술들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나하나 좀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AI인데요. 특히 우리한테 좀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기술이죠. 이미지 영상 변환. 구글이 이걸 스마트폰 사진첩 앱에 바로 넣는다면서요. 그것도 중국 언어 400 시리즈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글이 가진 그 비오2라고 하는 영상 생성 모델 있잖아요. 이걸 스마트폰 앱에 통합하는 건데요. 사용자가 자기 갤러리에서 사진을 딱 고르면 그걸 바탕으로 5초짜리 짧은 영상을 바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5초요? 생각보다 짧네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생성에는 한 1, 2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텍스트로 뭐 이런 영상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진 정보만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진만 보고요? 텍스트 입력 없이? 네. 그래서 초기 테스트를 보면 뭐 고양이라던가 사람 얼굴처럼 좀 익숙한 대상은 제법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고 후 자화상 같이 좀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이미지를 넣으면 갑자기 눈에서 비둘기가 확 날아오른다거나 하는 좀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하, 비둘기요? 네. 뭐랄까, 아직은 이미지의 맥락이나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깊게 이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픽셀 정보만 분석하는 걸 넘어서 이미지 속의 어떤 상징이라든지 작가의 의도 같은 추상적인 맥락까지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만드는 건 아직은 좀 어려운 과제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 기능이 안어 사용자한테 우선 2달 무료로 제공되고 그 다음엔 구독 모델로 바뀐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술 발전 속도랑 또 비용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까 그 비오 이 생성 비용이 초당 0.5달러 수준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실 비용 문제도 대중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이 기능은 아마 곧 있을 구글 I/O 개발자 행사에서 더 자세하게 공개될 것 같습니다. AI 영상 생성이 점점 더 뭐랄까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기능으로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직접 쓰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한편에서는 그 기반이 되는 기술, 예를 들어 산업 현장이나 연구 분야에서 AI의 눈 역할을 하는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겠죠. 오픈 AI나 구글 말고 좀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비전 인코더 모델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바로 오픈 비전 말씀이시죠? 미국 UC 산타크루즈 연구진이 개발해서 공개한 모델인데요. 비전 인코더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미지를 AI가 특히 뭐 언어 모델 같은 다른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숫자 정보, 그러니까 임베딩으로 바꿔주는 핵심 부품 같은 거예요. 아하, 이미지를 숫자로 번역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오픈 비전은 모델 크기를 아주 작은 거, 한 59만 파라미터짜리부터 엄청 큰 6억 3천만 파라미터까지 무려 26가지나 제공해요. 그래서 뭐 고성능 서버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같은 좀 작은 기기에서도 용도에 맞게 딱 골라서 쓸 수 있게 선택의 폭을 확 넓힌 거죠. 연구진들이 특히 강조하는 게 예를 들어 건설 현장 사진을 분석해서 안전 문제를 미리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가전제품 이미지를 보고 이게 고장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거. 뭐 이런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비전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산업 현장 적용을 염두에 뒀군요. 성능은 어떤가요? 기존 모델들이랑 비교해서요? 성능 면에서도 꽤 주목할 만해요. 기존의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잖아요. 오픈 AI의 클립이나 구글 시글립 같은 거. 이것들보다 여러 벤치마크에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속 글자를 읽는 거, OCR, 아니면 차트 이미지를 이해하는 능력, 차트 QA, 또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각 질의응답, VQA 같은 좀 복합적인 작업에서 특히 좋은 성능을 냈다고 해요.
훈련 방식에도 뭔가 개선이 있었다면서요? 해상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속도는 올리고 성능 저하는 막았다. 이 점이 좀 인상 깊던데요. 네, 맞아요. 낮은 해상도로 일단 빠르게 학습 시작해서 점차 고해상도로 넘어가는 방식인데 이걸로 훈련 속도를 거의 2, 3배나 높였는데도 성능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효율성까지 잡은 거죠. 효율적이네요. 네, 게다가 이게 또 비교적 가벼운 소형 언어 모델 LSM이랑 결합해도 문서 이해나 VQA에서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이 좀 제한적인 환경,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이라든지 공장에 있는 센서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활용도가 높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델하고 코드가 허깅페이스랑 깃허브에 완전히 공개돼서 상업적으로도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누구나 AI 비전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말하자면 문턱을 낮춘 셈이니까요. 이건 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봐야겠죠. AI가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다방면으로 발전하고 있다면, 자, 다음으로 살펴볼 로봇 공학 분야에서는요, 기계가 이제 물리적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특히 그 손 기술을 두고 아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들하고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제대로 맞붙고 있다는 기사네요. 네,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진짜로 유용해지려면 결국 사람처럼 손을 아주 정교하게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 손 기술이 거의 뭐 마지막 전장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자유도인데요. 자유도요? 그 로봇 관절 움직이는 거 말이죠. 네, 로봇의 각 관절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나 축의 수를 말하는 건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앞뒤로만 움직이면 1자유도, 뭐 XYZ축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하면 3자유도, 이런 식인데 사람 손처럼 물건을 막 쥐고 돌리고 이렇게 복합적인 동작을 하려면 훨씬 높은 자유도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보통 7자유도 이상은 돼야 사람 팔이랑 비슷한 수준의 동작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링커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최근에 공개한 링커 핸드는요, 무려 42자유도를 구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42요? 와... 네, 현재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게 영국 섀도우 로보틱스의 섀도우 핸드인데 이게 26자유도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치죠. 심지어 손가락 하나당 최대 7자유도에다가 시각 센서링 카메라는 물론이고 촉각 센서인 전자 피부까지 탑재했다고 하니까 뭐 기술 사양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42자유도라니. 숫자는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그 로봇 손의 실제 성능이라는 게 단순히 자유도 숫자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많은 관절을 얼마나 또 정밀하고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실용적인 측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링커봇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링커버 축도 뭐 단순히 자유도 숫자만 내세우는 건 아니고요. 실제 환경에서 성능을 입증하려고 앞으로 100만 대 규모의 로봇을 배치해서 데이터를 막 수집하고 루비큐브 맞추기나 심지어 화장하기 같은 아주 섬세한 작업 테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제어 기술이나 내구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는 거죠. 100만 대 데이터 수집에 화장하기 테스트까지. 야심차네요. 그렇죠. 한편 작년 5월에 일론 머스크가 공개했던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기억나시죠? 그건 자유도가 22였어요. 그때 엔비디아의 한 연구원은 옵티머스가 실제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로 학습하는 방식, 이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좀 더 공장 자동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고 링커봇 같은 회사들은 더 높은 자유도를 통해서 좀 더 범용적인 작업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다른 중국 기업들도 이 경쟁에 막 뛰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팍시니테크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여기는 4개 손가락을 가진 생체 모방 손에다가 촉각 센서, AI 시각 인식을 결합해서 뭐 용접이라든지 나사 조이기 같은 복잡한 공정 작업을 사람처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접까지요? 네, 결국에는 이 로봇 손의 정밀성하고 적응력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면서 이 분야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노동 방식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물리적인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정교해지고 있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세계, 디지털 금융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진 테더, USDT. 발행사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인력 채용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뭐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로 읽히는데요. 네, 테더.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뭐 200조 원이 훌쩍 넘는 달러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의 기축통화처럼 쓰이고 있죠. 바로 이 테더 발행사가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확장 매니저라는 직책을 채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장 매니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 역할은 한국 내에서 사업 기회를 찾고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또 국내 규제 동향을 파악하는 등등 사실상 한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같은 다른 23개 지역에서도 비슷한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대부분 원격 근무 형태고요. 글로벌하게 확장을 노리고 있군요. 특히 한국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있나요? 테더가 특히 주목하는 분야는 바로 결제 시장입니다. 미국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결제에 특화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지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네, 만약 이게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지금 카드 쓰는 거랑 뭐 비슷하게 사용하겠지만 그 뒷단, 그러니까 자금 정산 과정에서 카드사나 결제 대행 업체 피지사의 역할이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카드사나 피지사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 수익 기반의 사업 모델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이론적으로는 더 낮은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더 빠른 정산 같은 혜택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이 나온 건 아니라서 실제 체감 효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 같은 규제 당국은 아무래도 좀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요? 어떤 점을요?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국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융 시스템 안정, 그리고 기존 지급 결제 시스템에 예측하기 어려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인가하는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영향이 크겠네요. 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만 국내 5대 거래소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가상자산이 56조 원인데 그중 거의 절반인 27조 원이 테더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이미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기술 혁신하고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규제 당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혁신과 규제 사이의 긴장감, 이건 뭐 기술 발전 과정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조금 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로 넘어와 보죠.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RTX 5090의 엄청난 성능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비밀번호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군요. 네,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인 하이브 시스템즈의 분석인데요.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RTX 5090 그래픽카드 12개를 병렬로 쫙 연결한 환경. 이걸 뭐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에 소비자 수준 해커 환경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우리가 흔히 쓰는 8자리 숫자 조합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걸 무차별 대입 방식, 그러니까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알아냈는데 고작 3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3시간이요? 8자리 숫자가.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많은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최소 길이가 8자리인데 그게 숫자 조합만으로는 이제 거의 뭐 무방비 상태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8자리 숫자는 사실상 그냥 즉시 뚫린다고 봐야 하고요. 알파벳 소문자만으로 된 8자리 무작위 조합이라도 약 3주면 해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흔히 쓰는 사전 속 단어라든지 아니면 이미 유출된 비밀번호를 또 쓰고 있다면 해킹은 훨씬 더 쉬워지겠죠.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이렇게 쓰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여기에 AI 기술까지 동원되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겠군요.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네,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하이브 시스템즈가 AI로 활용했을 경우의 해킹 속도도 추정을 해봤는데요. 챗 GPT-3를 학습시킨 수준의 AI 연산 능력으로는 8자리 소문자 비밀번호 알아내는데 1시간 정도, 그리고 현재 챗 GPT 서비스를 돌리는 수준의 하드웨어로는 단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어요. 30분이요? 네, 심지어 숫자, 대소문자, 특수문자를 다 섞어서 만든 8자리 비밀번호조차도 AI 도구를 사용하면 약 2개월이면 추측이 가능하다는 결과입니다. 와, 8자리로는 이제 뭘 해도 안심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왜 정말 현실적인 위협이냐면 2022년에 있었던 유명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라스트파스 해킹 사건처럼 사용자 정보가 그냥 통째로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출된 데이터 중 일부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할 때 보안 강도를 높이는 해시 반복 횟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권장 수준인 수십만 회에 훨씬 못 미치는 한 5,000회 수준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아, 보안 설정이 미흡했군요. 네, 이런 데이터가 해커 손에 넘어가면 강력한 하드웨어랑 AI를 이용해서 훨씬 빠르게 원래 비밀번호를 복원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해진 해킹 기술 앞에서 우리 개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좀 보호해야 할까요? 다행히 효과적인 방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칙은요, 비밀번호를 아주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최소 16자리 이상을 권장하고요. 숫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를 모두 포함하고 예측 불가능한 무작위 문자열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 만든 비밀번호는 사실상 해독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6자리 이상, 숫자, 대소문자, 특수문자 조합. 기억하기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이렇게 강력한 비밀번호를 계정마다 다 다르게 만들고 기억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비밀번호 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관리자는 강력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또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해주거든요. 클라우드 동기화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자신의 PC나 USB 같은 로컬 저장소에만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의 관리자도 있습니다. 비밀번호 관리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셋째, 사용하는 모든 중요한 온라인 계정에서는 2단계 인증, 2FA 또는 MFA를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건 비밀번호가 혹시 유출되더라도 최종적인 로그인을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추가 보호 장치예요. 스마트폰 인증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피싱 공격에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유비키 같은 물리적인 하드웨어 보안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인증 꼭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패스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패스키는 아예 비밀번호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생체 정보나 기기 잠금 방식으로 인증하기 때문에 무차별 대입 공격이나 피싱 공격에 원천적으로 강해요. 맞습니다. 다만 패스키를 등록한 스마트폰 같은 걸 분실하면 계정 접근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 기기에 백업 패스키를 설정해 두는 등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8자리 비밀번호는 아무리 복잡하게 만들어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로봇이 더욱 정교한 손으로 물리세계와 상호작용하자는 노력, 또 디지털 화폐가 기존 금융 질서에 균열을 내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기술 발전의 이면에 도사린 강력한 보안 위협까지 참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술 변화의 속도와 그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오늘 다른 기술들 정말 각자의 영역에서 무섭게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I가 영상 생성, 로봇 제어, 심지어 암호 해독 능력까지 가속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융합이요? 네, 예를 들어서 오픈 비전 같은 아주 뛰어난 시각지능과 링커봇의 그 정교한 손을 가진 로봇이 강력한 생성형 AI의 판단 능력을 빌려서요, 단순히 주어진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술 융합의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